안녕하십니까. 네. 허위 표시 볼 차례죠. 기본서 51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특히 법률의 목적과 관련된 요건들, 법률의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의도했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총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 이제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중요하고, 특히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뭔지 봤습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었죠. 의사 표시라고. 그 의사 표시가 정상적이어야 그 의사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도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 표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사기 강박 같은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가 만약에 불일치하거나 또는 하자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 민법이 총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 중에 지난주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요걸 했죠. 107조. 거짓 사직서 제출과 같이 사직의 의사 없이 또는 증여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진의 표시였었고, 비진의 표시는 특히 그 진의의 뜻이 아주 중요했죠.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걸 좀 암기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위 표시가 나오죠. 51페이지. 자, 108조 허위 표시 또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부르죠. 1항, 2항이 있고요. 1항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에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항에 있는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라고 할 때 그 통정이란 말은 합의했다라는 뜻이에요. 통모라고도 하고요. 양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라고 할 때 그 허위 의사 표시는 앞에서 봤던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 생각이 없어요. 매도 의사가 없어.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걸 자꾸 경매를 넣는다 그런 말이죠. 경매를 넣으려고. 강제집행. 자, 이때 갑이 이 강제집행을 피하려면 진짜 팔아먹거나 또는 파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갑이 친구 을에게 매도 의사는 없으면서 매도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실제로 이거를 팔 생각은 없는데 너한테 내가 팔겠다고 할 테니까 네가 좀 계약서 좀 써서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자, 이때 을은 갑이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어. 이때 을은 싫어. 나 그런데 휘말리기 싫어.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을은 알았다. 합의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의사표시한 표의자의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고 플러스 합의까지 해주는 것을 허위 표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의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가장매매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에서 친구들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의 땅을 을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같은 가장매매가 대표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갑은 매도 의사 없고요. 을은 매수 의사가 없어요. 그러나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몄단 말이죠. 계약이란 게 합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허위 표시라고 하자. 이렇게. 특히 그 밑에 보면 심화학습에 가장매매 사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출제가 허위 표시에서는 자주 되는 투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갑이 채권자의 강제평을 면할 의도에서 친구들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죠. 그러니까 가장매매를 하고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을 때 가장매매가 108조에서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등기도 무효가 되죠. 자,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한 것은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따라서 103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게 되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무효냐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는데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넘겨준 이 등기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게 됩니다. 그 말은 갑은 을에게 등기를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즉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를 보면 허위 표시는 무효, 등기도 무효. 근데 허위 표시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안 돼.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선의의 병에게 팔아넘겼다면 108조 2항에 의해서 갑은 선의의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08조 2항의 뜻이죠. 물론 병이 악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딱 요 구조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응용을 해서 지문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이렇게 갑이 을과 가장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갑의 채권자는 더 이상 이 A 토지를 경매를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빌려준 돈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지문에 가끔 등장합니다. 양가로 2번.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안 되겠죠. 그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 양가로 2번. 그래서 3번. 을이 병에게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을 때 반가로 보면 병이 선이라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오지 못해요. 대신 을한테 뭔가 책임을 추궁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갑이 이렇게 야 친구 내가 너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등기를 넘겨놨더니 홀랑 팔아먹었냐 이 자식아.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받은 돈이 있겠죠. 그거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땅이 1억짜리인데 을이 선의의 병에게 7천만 원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는 없고 을한테 네가 내 땅 팔아먹고 받은 7천만 원 내놔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7천만 원을 돌려받았어. 근데 땅이 얼마짜리였어요? 1억. 그럼 얘는 손해가 아직 남아있죠. 3천의 손해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을이 선의의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거 두 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 배상 청구하고 두 가지 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반가로 1번이죠.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이제 병이 또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병을 나눠야 되죠. 선의와 악의로 나눠서 병이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선의의 병과 거래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제3자,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자, 이 전득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전득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몇 군데 써먹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원칙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면에 병이 악의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악의의 병과 거래한 정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서 정을 또다시 선악으로 나누어서 전득자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108조 2항에서 말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되는 제3자 속에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도 포함이 됩니다. 복잡하죠? 뭐가 복잡해? 네 사람밖에 없는데, 그죠? 안 복잡해요. 이렇게 쭉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머릿속에 탁탁 넣어두시면 돼요. 근데 머리에 안 남아있어서 늘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반가로 2, 반가로 3 이렇게 되겠죠.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등장하는 게 두 번째 구별 개념이라고 가장행위, 은닉행위 이것도 사례 형태로 가끔 나옵니다. 간단해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해요.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증여한 것을 감춰요. 숨겨. 은닉. 그리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그래서 등기를 넘겨줘. 가장행위, 은닉행위 이렇게 부르죠. 매매는 가장행위니까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은닉행위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면 은닉행위가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겠지. 은닉행위로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은닉행위가 유효라면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자, 등기 유효는 왜 문제가 되냐면 A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요. 기존의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랬다가 을에게 넘어간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 원인. 이걸 이제 등기부상으로는 등기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등기원인에 증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매매라고 기록이 돼요. 매매라고. 갑과 을이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실제는 증여를 했는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겨요. 원칙이 실제 상황과 등기가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원칙이에요.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 보면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 등기의 유효 요건 중에 하나가 실제와 등기 일치. 이게 유효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실제는 증여인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돼 있으니까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무효여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걸 몇 개를 인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등기 원인 불일치. 유효다. 그래서 을등기가 유효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당연히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은 권리자고 거래했잖아요. 그리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것과 가장행위, 은닉행위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장매매 문제냐 아니면 가장행위, 은닉행위 문제냐에 따라서 을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을과 거래한 병이 선의만 보호되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냐 여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 형태로 꼭 구별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민법상 신탁행위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 3번을 갑니다.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아까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요건을 일단 갖춘 상태에서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하다. 뭐 상대방과의 합의. 여기서 비진이 표시 요건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3개.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이 3가지가 비진이 표시 요건이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죠. 뭐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가 있을 것. 그럼 여기서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지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허위 표시가 된다. X. 알고 있는 것만으로 허위 표시가 될 수가 없다. 알면서 플러스 뭐까지 있어요? 합의까지 있어요. 허위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양가로 1번 비진이 표시가 있고 2번 합의가 있을 것,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통정이 아니다. 그래서 2번 지인이 아닌 이세 표시한자가 스스로 그 사정을 인식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 이 양해가 합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련 판례 2번을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거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을이 주채무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해요. 얘가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얘를 보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럴 때는 우리 대법원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사정을 대출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이름을 빌려줬다 라는 사정을 금융기관이 양해를 했다. 요게 키워드죠. 양해. 그러면 이때 이 을병사의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관련 판례 2번의 포인트가 양해라는 거죠. 실질적인 주채무자 갑이 제3자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 다음 금융기관이 이걸 양해한 경우 요럴 때는 그때 그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다. 꼭 지난주에 봤던 거하고 구별해서 그 양해라는 걸 키워드를 찾으셔가지고 허위 표시로 무효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왜 허위 표시를 했나 그 이유나 동기 따위는 당연히 묻질 않죠. 민법상 동기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봅니다. 이 효과는 아까 이 가장매매에서 봤던 거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허위 표시와 관련된 효과가 이렇게 그냥 일반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가장매매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봤던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불법은 임금면 적용이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번에 1번. 제3자는 보호된다. 이때 제3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가장매매 같은 허위 표시가 있어. 그 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어. 을에게 마치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돼 있어.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말이죠.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게 제3자다. 2번.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선의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뉠 수 있는데 108조 2항에서는 단순히 선의의 제3자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없든 즉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이렇게 돼요.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나중에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었다. 갑은 병이 악의라고 주장할 것이다.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오려면 병이 악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은 소송에서 병의 악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즉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제3자는 스스로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 선의가 추정된다, 증명되었다, 따라서 제3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소송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제3자가 악의라고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거기 동그라미 3번이죠. 5번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엄표물의 법칙이라고 뭐 법칙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 기본 원칙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즉 허위 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예를 들어서 이 가장매매한 땅이 1억짜리였는데 을이 선의의 병에게 2억에 팔았어. 병은 2배 주고 샀죠. 차라리 무효를 주장해서 땅 돌려주고 2억을 회수하는 게 병에게 더 이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허위 표시 무효는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해. 무효다라고. 그러나 선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법에서 나온다 그랬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가장매매가 무효라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주장을 못해.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괜찮아. 이걸 합쳐서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나오면 항상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6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양가라 3번이라고 최근에 또 집중해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08조 2항의 제3자가 누구냐? 아까도 살짝 봤죠? 왼쪽 다시 한번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누구냐? 108조 2항의 제3자가 누구냐? 허위 표시한 당사자 갑과 을 빼고 갑과 을의 상속인 등 포괄 승계인 빼고 당연히 빼야 되죠. 얘네들은 제3자가 아니에요. 허위 표시 당사자 및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 뺀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플러스 허위 표시를 통하여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 말이 어려워요. 허위 표시를 통하여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 가장매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 소유권 등기 등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의 개념이에요. 그 개념에 따라서 제3자냐 아니냐를 구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 표에 보면. 이거 구별해라. 시험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최근에. 한참 뜸했다가 최근에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민법이 들어있는 자격증 7개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집중해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자 여기서 밑에 표에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쫙 있고 아닌 경우가 쫙 있어요. 그중에 아닌 놈들 적어도 오늘 6놈을 암기하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암기하는 게 훨씬 쉬워. 첫 번째 놈. 본인.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동그라미 빡. 본인. 최근에 답으로 나왔죠. 본인. 두 번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자 여기서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냐? 요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가장매매했어요. 1억짜리 땅이야. 그걸 병한테 7천에 팔아먹었어. 선의의 병한테. 그럼 일단 갑은 을한테 7천만 원 내놔. 할 수 있다 그랬죠. 플러스 뭐? 3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요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권입니다. 그런데 요 가장매매에 기초한 요 손해배상청권 진짜 손해배상청권이에요? 가짜 손해배상청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갑에게 진짜 3천의 손해가 생겼잖아. 에? 진짜 권리죠. 그러니까 그 진짜 손해배상청권을 산 사람은 진짜를 샀어. 그럼 얘는 굳이 108조 2항의 제3자로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권리자야 얘는. 선악을 따져서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진짜 권리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청권 양수인. 세 번째, 채권을 가짜로 팔았을 때 기존 채무자. 이 기존 채무자는 채권 가장량도 이전 채무자잖아요. 갑이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고 얘가 채무자야 병이. 갑이 그 채권을 가짜로 팔았어. 그럼 이 기존 채무자는 가장량도 이전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량도와 같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 뭔가를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권의 양수인하고 밑에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닌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기는 너무나 어렵단 말이죠. 외우자. 첫 번째 본인, 두 번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권의 양수인, 가손양. 세 번째 채무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세 번째 상속받은 자. 당연히 아니죠. 상속받은 자. 그 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이건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서 볼 겁니다. 마지막 지위 이전받은 자.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그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건 예를 들어 가장 매도인, 가장 매수인 요 지위를 이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았죠. 당사자죠. 제3자가 아니라. 그게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1월 달에도 6명 외우자 그랬어요. 근데 안 외우셨으니까 이번 달에도 6명 외우다. 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더 추가해서 다 외울 거예요. 자, 아닌 놈들 6놈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놈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3자 인놈. 표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소비대차란 가짜로 돈 빌려주는 거예요. 가짜로. 그럼 얘는 가짜 채권자예요. 이거 가장 대주가 됩니다. 가짜 채권자. 얘는 가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가짜 채권을 갖고 있겠지. 그죠? 이런 구조예요. 가짜로 돈을 빌려준 적은 없는데 차용증을 썼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놈이 파산을 해요. 파산은 이제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파산 선고하면서 누구를 선임하죠? 파산 관제인이라고. 법원이 선임을 합니다. 자, 이 파산 관제인이 하는 일은 파산한 자의 나머지 재산을 파악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요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들이 있겠죠. 그죠? 갑이 파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못 갚았던. 그러니까 요 갑의 채권자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파산 채권자라고 불러요. 채권자가 셋이 있어. 이렇게. 갑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못 받은 사람이 셋이 있어. 파산 관계는 갑의 나머지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 저 A, B, C에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빚잔치 대실해 주는 사람이 파산 관제인이에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갑의 재산이 뭐가 있는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란 말이지, 채권이. 그러니까 당연히 돈 갚아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가짜다라고 했겠죠. 그럴 때 파산관제는 뭘 주장해요? 나는 108조 2항의 제3자다. 어? 108조 2항의 제3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 파산관제인은 파산한 사람의 포괄승계인, 파산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포괄승계인이 됩니다. 근데 아까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가 제3자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포괄승계이니까 당연히 제3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대본이 제3자다. 포괄승계인인데도 불구하고 제3자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예외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지만 108조 2항의 제3자다. 두 번째 선이어야 되죠. 근데 얘가 이게 가짜 채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악의였어. 악의라면 보호를 못 받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대법원은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 갖고 구별하면 안 되고 얘네들 가지고 구별해라. A, B, C 모두가 총파산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A, B, C 모두가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 A, B, C 모두가 이게 가짜 채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파산관제인도 악의. 따라서 이렇게 말하죠. 총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는 선의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응? 네. 동그라미 2번에 기어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다. 니은 파산관제인 개인의 선악이 아닌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죠? 두 가지 다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허위 표시 철회 추인이 나오는데요. 그 동그라미 이번에 추인만 체크했다가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 가서 볼 겁니다. 적용 범위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허위 표시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요 정도입니다.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요.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두 개. 지난주에 비진이, 오늘 허위 표시 본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이거를 의사를 표시한 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요거 이제 하나 남았죠. 요걸 뭐라 한다? 착오라고 하죠. 자, 56페이지에 보면 109조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취소했다 하더라도 역시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착오가 뭐냐 도대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물어보는 경우.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가끔 그런 실수한다고 그랬죠. 답은 3번 골랐지만 답안지에 4번 마킹하는 경우. 이렇게. 분명히 난 딱 점으로 붙었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 봤더니 한 개 차이로 떨어졌어. 올해 가면요, 한 개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발표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피가 마르죠. 피가 말라. 혹시라도 복수정답 하나라도 건져서 합격할까 말까. 근데 하나 차이로 떨어졌네. 열받아서 답안지를 찾아봤더니 분명히 나는 딱점인데 이렇게 돼 있네. 분명히 마킹할 때는 몇 번? 3번. 근데 몇 번에다 마킹했어? 4번. 알고 모르고. 알고 했다면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죠. 알고 했다면. 그죠? 나는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모르고 했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경우. 그래서 비진이나 허위 표시와 구별된단 말이죠. 자, 이때 오른쪽에 뭐 착오의 유형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의미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표시상 착오죠. 표시를 잘못한 경우. 이게 대표적이죠. 두 번째가 내용상 착오라고요.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했는데 표시를 1,000원이라고 했는데 한자를 요렇게 쓰는. 그리고 요거를 대한민국 화폐 단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둥그런자를 쓴다 그랬죠. 요거는 중국 위안화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 한자 원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내용상 착오라고 하는데 내용상 착오도 결과적으로 요렇게 표시할 걸 요렇게 표시했으니까 결국 표시상의 착오의 일종이 되겠죠. 대표적인 착오가 일단 두 개.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이렇게. 세 번째 사자라고 심부름꾼이 있는데요. 심부름꾼은 둘이 있어요. 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걸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가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합니다. 자, 표시기관은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개당 1,000원으로 표시해라. 표시를 대신하는. 근데 요놈이 10,000원이라고 표시했어. 표시기관 사자가 잘못 표시했어요. 결국 갑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될 수 있지. 반면에 전달기관의 착오는 갑이 1,000원이라고 표시까지 하고 전달만 병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을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전달기관의 착오라고 합니다. 전달기관의 착오는 당연히 갑이 원래 의도했던 병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착오가 아니게 되겠죠. 의사표시 자체가 도달하지 않은 게 됩니다. 4번 법률의 착오. 특히 부동산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양도인에게 줬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부과가 돼요. 그럼 첫째 양도인 양수인은 양도소득세액을 착각한 거죠. 그죠? 쌍방착오가 있죠. 쌍방착오. 두 번째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산착오가 있게 되죠. 근데 왜 계산을 잘못했어요? 세법을 잘 몰라서. 이게 법률의 착오가 됩니다. 쌍방착오, 계산착오, 법률착오. 요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판례입니다. 착오될 수 있다. 4번, 5번. 특히 5번에 보면 관련 판례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양도소득세액 이거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다음에 양도인이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계약 이후에 부과되죠. 얼마가 부과될지 확실하지 않죠. 이거를 장래 미필적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착오 대상이 될 수 있다. 미필적이란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확실하지 않은 장래 사실에 관한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착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되면 미필적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뭔지를 이해 못해서 OX를 판단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명날인 착오가 있죠. 쉽게 말하면 엉뚱한 서류에 도장 찍은 거예요. 매매계약서인 줄 알고 도장 찍었는데 연대보증계약서. 신은 보증계약서인 줄 알고 도장 찍었는데 연대보증계약서. 이렇게 내가 도장 찍는 서류를 착각한 것을 서명날인에 관한 착오라 하고요. 이것도 당연히 착오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동기의 착오라는 게 나왔어요. 자, 동기는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닌데 한번 고려했죠. 동기예불법에서. 두 번째가 동기의 착오인데요.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을이 A 토지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때 을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그죠? 의사와 표시가 분명히 일치해요.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B 토지 팔아라 그러면 불일치하겠지만 A 토지를 사야지. 그리고 합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 의사 표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을이 이 땅을 사는 이유 이게 동기죠. 그죠?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 왜 사냐? 공장 지려고.
그런데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 이런 걸 뭐라 한다?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 근데 동기의 차고는 아까 차고라는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차고인데 동기의 차고는 일단 일치하니까 계약을 한 이유에 차고가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건 차고라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동기의 차고는 차고가 아니게 됩니다. 단 두 가지. 첫째, 이 의뢰 동기가 상대한테 표시가 돼서 상대방이 알게 된 경우, 우리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갑에게 표시하여 갑이 알게 된 경우, 요 경우하고 을이 표시 안 했어. 근데 갑에 의해서 유발됐어. 갑이 을하고 토지 매매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공장 부지로 최적인 땅이다라고 말을 해. 갑이. 실제는 공장 못 짓는데. 뭐 갑이 알고 말할 수도 있고 모르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갑이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을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이렇게 유발된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착오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보면 동기의 착오 2번 원칙이 있어요. 그죠? 원칙 아니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3번 예외 기억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판례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착오가 돼요. 표시돼서 알려지고 플러스 이 땅에 공장을 짓기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해야 착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갑에게 표시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맨 밑에 니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 예를 들어서 국가에 기부 체납할 필요가 없는 땅인데 공무원이 이 땅은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개발 허가를 해주는 대신 요만큼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기부 체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을 공무원의 잘못된 고지에 의해서 기부 체납해야 된다는 땅으로 착각하고 증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이럴 때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걸 전제로 하는 착오. 앤드 예외적인 동기의 착오 2개. 이렇게 착오가 되면 착오 유형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 표시한 대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이었는데 10,000원으로 잘못 표시했다. 10,000원이 유효한 거예요. 10,000원 주고 사야 돼. 10,000원 주고. 그게 대원칙. 단,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된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 민법은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취소 요건이 따로 있더라. 일단 착오가 있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걸 이유로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하다.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되고요. 착오자에게 뭐가 없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이게 취소 요건이 된다. 그래서 4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양가라 1번 중요 부분의 착오가 존재할 것. 여기서 당연히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이 있겠죠.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사람은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주장할 거고 상대방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래서 착오를 둘러싼 소송에서 제일 먼저 충돌하는 게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런데 109조에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더라. 그래서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그라미 부분에 기억, 니은 2개. 네. 자, 기억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그 다음에 니은, 경제적 불이익. 착오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니은 요건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쫙 나오겠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동일성 착오라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라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내가 보증을 서요. 채무자가 친구 을인 줄 알고 보증을 섰어. 나중에 그때 채무자가 병이야. 사람을 착각한 걸 동일성 착오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중요분의 착오죠. 디귿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 A점포인 줄 알고 임대차를 했는데 저기 구속탱에 처박혀 있는 B점포야. 이런 걸 목적물 동일성 착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분의 착오죠. 미음 토지 현황 또는 목적물 성질에 관한 착오라고도 하는데요. 땅을 샀는데 대부분이 하천 부지인데 경작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샀어요. 이런 것들을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지금 체크해드린 거 3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출제를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구체적인 판례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니은 중요분이 아닌 것들. 지금 중요분인 거 사람의 동일성, 채무자 동일성, 목적물 동일성, 토지의 현황 경계 이런 거 봤어요. 그리고 중요분이 아닌 거.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오른쪽 C의 가, 시가 착오. 목적물의 시가를 착오한 경우. 두 번째, 면적을 착오한 경우. 또는 공유 지분을 샀는데 지분을 착오한 경우. 면적, 그러니까 수량 같은 거 착오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소유자 착오. 갑소유인 줄 알고 갑과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병소유야. 가나 다 이런 걸 소유자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3개 일단 가장 기본이고요. 라 감료등기 원인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증을 서기 전에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 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봤어. 만약에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에 감류가 등기되어 있으면 보증서면 큰일 나죠. 채무자 부동산에 감류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채무자는 이미 연체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증서면 안 되겠지. 근데 감류 등기가 없어. 그래서 보증을 섰어. 나중에 감류 등기가 있었어. 근데 발견을 못 해요. 등기부가 정정기가 나서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걸 발견을 못 했어. 그런데 다행히 그 감류 등기가 무효였어. 그럼 감류 등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분이 아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는 키워드 감류 등기 원인 무효. 이렇게. 시가, 면적, 지분, 소유자, 감류 등기 원인 무효. 딱 이렇게. 키워드로 중요 부분이 아닌 것들 기억합니다. 마지막 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 부분이 아닌 거 기억해달라. 자, 두 번째 중요분의 착오가 됐어. 그럼 취소할 수 있냐? 아니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자,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 아까 착오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착오라 그랬잖아. 결국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의 선이에요. 선이. 근데 어떤 법률 효과가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할 때 선악만 구별하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선의의 제3자 같이. 선이면은 과실 여부를 따지 않는다 그랬죠. 선악을 구별해야, 선악만 구별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나뉘는 경우, 이것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하고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요건 악의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죠. 선의,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요걸 또 나눈 거예요. 백구조는. 경과실하고 중과실로.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모르고 있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과실이 있을 때 취소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없다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고요.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한다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과실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백구조에서. 가벼운 과실, 경과실과 무거운 과실, 중과실. 두 번째,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중과실이.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직업, 그 법률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춰봐서 일반적으로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이게 중과실. 이게 기준이래. 근데 이 기준에도 또 애매한 게 들어가 있죠. 현저한.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자, 일단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 이게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현저한 부주의가 있다, 중과실이 있다, 그럼 취소 못하죠. 거기에 관련된 판례. 박스 1번, 2번. 1번,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사고자 하는 자가 그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산다는 걸 상대방한테 표시를 했어. 근데 그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동기의 착오인데 표시가 됐어. 그럼 착오가 됐죠? 자, 중요 부분이냐 중요 부분이냐, 그렇다. 표시가 됐고 중요 부분이다. 그런데 땅 살 때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만 했더라면 관할관청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임야를 샀다. 이런 것도 뭐가 된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취소를 못한다. 다만 그 팔레박스 밑에 니은, 최근에 잘 나오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를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착오를 이용했어. 내가 착오에 빠졌다는 걸 상대방이 이용했어. 이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특히 니은은 어떻게 나와요? 착오를 상대방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문장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최근에는 어색하게 내질 않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출제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아졌는지 하여튼. 정리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잘 나옵니다. 최근에. 반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고려청자가 아닌 가짜청자를 고려청자로 착각하고 고가로 매수한 경우 하고요. 2번, 중개업자라고 돼 있죠? 그죠? 3번도 중개인 말을 믿었다고 돼 있죠? 2번, 3번 둘 다 뭐예요? 전문가 말을 신뢰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됩니다. 그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앞에는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잖아요. 확인 안 했어.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어. 전문가 말을 믿었어. 이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됩니다. 그렇게 있다 없다 확인한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우리 민법 시험에서 입증 책임은 원래 소송과 관련된 거니까 출제가 안 돼야 되는데 가끔 출제한다 그랬죠. 그 출제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요겁니다. 입증 책임. 자, 갑하고 을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A 토지 매매를 했는데 소송이 붙었어요. 뭐라고 소송이 붙었냐?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다음 말소 소송이에요. 말소 소송. 갖고 와서 A 토지를 매매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을이 이 땅에다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다음에
등기를 말소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자, 갑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거고요. 을은 당연히 취소를 저지해야 되겠죠. 자, 이때 착오를 이로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이때 중요 부분 착오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를 갑과 을 중에서 소송에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 그게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대법원은 취소하려는 자, 착오자를 말하겠죠.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일까요? 부인하는 자일까요? 부인하는 자겠죠. 이 계약은 취소됐다, 무효다, 땅을 돌려달라 라고 주장하는 갑, 착오자, 표의자, 취소하려는 자,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 다 갑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갑이 중요 부분임을 증명해라. 증명 못하면 갑 너는 패소한다. 이게 첫 번째 입증책. 두 번째, 갑이 그걸 증명했어. 그럼 얘는 취소를 저지해야 되잖아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계약의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누구? 상대방. 상대방이 판사님,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를 주장 증명해라. 그래서 착오 취소를 위한 요건 두 가지의 입증 책임이 달라요.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증 책임. 그 다음에 6번. 자, 좀 전에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그렇게 등기가 넘어 상태에서 우리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고 법원이 받아줬어. 그럼 얘는 땅 돌려줘야 되잖아요.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갑이 착오에 빠진 것, 착오를 이유 계약을 취소한 것 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왜? 백구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따라서 6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갑으로서 땅을 사가지고 연락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짓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서 돌려줘야 돼. 손해가 막심해. 근데 한 푼도 배상을 못 받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자. 이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약정을 할 수 있느냐? 있다. 7번.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7번. 8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2개. 2번 3번. 착오와 담보 책임. 자, 갑이요. 을에게 주택을 팔았어요. 근데 하자가 있어. 근데 을은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샀어. 하자가 있는 주택을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샀어. 착오. 두 번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가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자가 있는 주택을 산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걸 추궁할 수도 있겠지. 그죠? 갑소유 하자 있는 주택을 멀쩡한 주택으로 착각을 하고 산 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갑에게 담보 책임이라는 걸 추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전에 우리 대법원은요. 하자 담보 책임을 착오 특별 규정으로 봤어요.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 취소를 못한다가 예전 판례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건 아니에요. 최근 판례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3번은 예전부터 징글징글하게 출제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골지문이라는 거 하도 우려먹어서 이건 이런 거예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매수인이
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 계약에서 뭐라고 부르죠? 채무 불이행.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요. 그리고 손해를 배상 못하겠다고 버텨. 좀 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갑은 뭐라고 주장해요?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받게 해주세요. 을은 저는 착오 취소했습니다.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겠지. 자, 문제는 해제가 먼저 있었고 착오 취소가 나중이에요. 누구 주장을 받아줄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대법원은. 그죠? 대법원은 누구 주장을 받아준다? 을의 주장을 받아준다. 즉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고요. 이건 대법원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이 우선하는 거 아니냐요. 저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하고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는 있어요. 왜 을의 손을 먼저 들어주는지 이유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결론을 기억해달라. 매도인의 계약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착오에서 출제되는 지문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세 가지.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여기까지 본 겁니다. 사기강박은 잠시 쉬었다가